안녕하세요. 최해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갑이 되면서 얼마 전부터 매일같이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우선은 뭐 제가 태어난 고향, 그 대성마을, 그리고 당산, 그리고 마을 주변에 있는 뭐 저수지나 홍룡사, 홍룡폭포 등등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쭉 그동안 올려왔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은 그 첫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일상들을 그 영상으로 담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찍고 나면 그 편집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 꼬라지를 스스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스스로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편집하면서 이제 편집되지 않는 내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도 스스로 가지고 뭐 그런 차원의 영상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의 어떤 일상, 그리고 또 뭐 여행을 다니면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갑 이후 내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내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인생이란 게 또 어떤 것인가 스스로 자문하면서 또 자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담아서 또 내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근데 뭐 제 일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또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는 한 번쯤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터전입니다. 저는 차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 회사 이름이나 뭐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 개인 유튜브 영상에는 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게 되네요. 저는 석가명차 온산 대표입니다. 그 저희 본사 유튜브가 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하는 일 위주로 또 홍보를 곁들인 어떤 그런 글들,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 업에 관한, 제 일에 관한 어떤 영상은 그 길을 통해서 석가명사 온산 본사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할 것이고, 이 영상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키 제 개인적인 제 인생에 대한 어떤 영상으로 담을까 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뭐 제가 하는 일, 저희 어떤 회사나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입장에서, 저 자신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운남성에서 보이차를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삽니다. 그 운남성에는 26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물론 한족이 절반 정도, 절반 이상 되죠. 상대적으로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 운남성입니다. 그 운남성 여러 지역을 제가 다니면서 차를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소수민족들의 삶, 또 그들에게 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본 바들이 있습니다. 그 바를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제가 운남성 맹해라는 곳에 있는데,
맹해의 중국어 발음이 멍하이, 멍하이 그럽니다. 그래서 멍하이 일기라는 제목으로 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동안 한 400여 편의 글들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 글들 중에서 이제 소수민족들의 차, 뭐 그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을 바탕으로 제 삶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수민족들의 삶 그리고 차. 그 운남성을 이렇게 가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운남성에 보면 성림이라고 그 바위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진짜 숲풀처럼 밀림처럼 이렇게 솟구친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대리, 옥룡설산, 그리고 호도협, 뭐 상그릴라, 뭐 등등 그렇게 티베트로 이어지는 그 루트를 여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최근엔 골프 여행을 그 뭐 겨울에 운남성은 사계절이 다 그 운남성을 흔히 얘기할 때 서재 루춘이라고 하는데 사계절이 다 봄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꽃의 도시 또 식물 왕국 등으로 불리는데 겨울에도 이제 골프가 가능하니까 골프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운남성은 그리고 또 어디에나 이렇게 가보면 그 차나무가 있고 꼴짝꼴짝이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꼴짝으로 갈수록 그 한족보다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구비구비 산둥성이를 넘어갈 때마다 산비탈에 흡사 제비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언덕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듯이 이렇게 있는 집들이 꼭 뭐 저희 어릴 때 보았던 그 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그 제비집 같다는 생각을 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소수민족들의 터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름진 평야, 넓고 뭐 평평한 땅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쫓기고 도망쳐온 심심산골에 그들의 시름을 풀어놓고 숲속에 나무들을 뭐 잘라서 얼기설기 집을 지어 놨는데, 나무집 아래쪽에는 보면 주로 짐승들을 많이 길러요. 뭐 소나 돼지 같은 건데 그렇게 하는 경우 이유가 그 여름에는 뭐 더우니까 그 필요가 없겠지만 겨울 되면 그래도 뭐 영상 10도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지만 그래도 습도가 좀 높아서 그런지 제가 생활해 보니까 그래도 겨울은 꽤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그들의 어떤 집을 들여다보면 난방시설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집을 한층 2층 구조로 이렇게 짓는데 이 아래쪽에는 보면 짐승들을 길러서 길다 보면 그들의 어떤 온기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2층에 살면 그들의 온기 때문에 약간 훈훈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난방시설은 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은 또 비가 오고 하면 습하니까 또 짐승을 길러서 또 그들의 온기 덕으로 또 2층에선 그 소수민족들이 생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에 무심코 카메라를 이렇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대는데 어느 순간 다가오는 그들의 뜨거운 삶에 제가 눈물을 왈칵 이렇게 쏟게 되었어요. 처음엔 저도 뭐 언덕 끄트머리에 그림 같은 집이 있네, 와 경치 좋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과 섞이면서 또 이렇게 자세히 그들의 삶을 들다 보니까 그 넓고 평평하고 좋은 땅들은 다 이제 세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결국은 이게 쫓기고 그 다른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꼴짜기로 내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벼랑 끝머리 조금의 공터가 있으면 그런 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꾸려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또 그 속에서도 뭐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이렇게 살면서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그렇게 사는 그들의 삶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사실은 그 말이 좋아 뭐 경치 좋은 곳에 그림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 첩첩산골에 그 남들 보기엔 경치는 좋지만 그런 곳일수록 사실은 민생은 각박합니다. 삶이 어렵죠. 그 어려움들이 보였고 그렇게 쫓겨서 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보였던 겁니다. 어쩌면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척박한 땅이지만 그렇지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희망의 곡괭이를 꽂고 도망 나온 인연을 만나서 자식을 낳고 뭐 핏줄을 잇고 또 이으며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느낌이 차나무를 통해 쫓겨난 저는 뭐 좋은 차, 환경이 좋은 보수차 위주의 차들을 항상 찾아다니는데 그 차나무를 통해 쫓겨난 삶에 다가가고 도망치고픈 삶이 차나무를 통해 그들과 교감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제가 차를 하게 된 인연도 그래요. 저는 젊어서 좀 험하게 살았습니다. 뭐 험하다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 세상에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뭐 학교도 겨우겨우 다녔고 제가 우리 집안이 7남매인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 형님들은 다 통신고등학교, 통신대학교 뭐 이렇게 다니셨고 그랬는데 저희 다닐 때가 뭐 80년대 뭐 그때죠.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민주화 운동, 뭐 학생 운동 이런 운동의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뭐 또 많이 퇴색됐지만 저희 때는 하여튼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데 휩쓸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젊은 혈기에 이 세상을 바라다 보니 뭔가 이 세상은 정말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 확 비벼서 진짜 좀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세력들과 좀 어울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쫓기게도 되었고, 그래서 막 꼭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제 태생이 그랬고, 그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성격 탓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한 7년여 동안을 제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도 여러 번 옮겨 다녔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망 아닌 도망을 이제 산으로 이렇게 주로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불교를 자연스럽게 좀 접했고, 그 산에 가다 보면 절이 있고, 그래서 절집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제가 이제 운남을 다니면서 만나는 그 소수민족들의 삶과 저의 삶이 이제 이렇게 동기화되면서 같은 어떤 공감하는 그런 느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여담인데 제가 떠돌이 생활을 할 때는 주로 여름에는 뭐 다리 밑에서 주로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주로 뭐 노가다에서 돈 좀 생기면 또 여행 겸뭐 떠돌이 생활을 했고, 돈 떨어지면 또 공사판에 가서 노가다 하고 뭐 그런 생활인데, 그때 당시에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장비나 이런 것도 늘 제가 떠돌아다니니까 뭐 지금처럼 좋은 장비들 챙길 수도 없었고, 그때 우연히 제가 뭐 군에서 이렇게 입는 비옷이죠. 판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 구해졌는데, 그걸 제 배낭에 넣고 그걸 깔면 그냥 이불이 됩니다. 그 위에 또 덮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슬 막아주고, 그래서 그걸 주로 이제 텐트 대용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여름엔 주로 다리 밑에서 생활한 이유는, 다리 밑이 사실은 뭐 거러지들이 그 옛날부터 다리 밑에 많이 살았죠. 근데 살아보면 다리 밑이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여름에 뭐 비 막아주죠. 거기 또 물 가까이 있으니까 뭐 밥해 먹기 편하죠. 또 더우면 여름엔 뭐 내과에 들어가서 퐁당퐁당 수영하고 놀기 좋죠. 또 다리 밑이 통풍이 잘 됩니다. 통풍이 잘 돼서 시원하고, 그리고 다리 밑은 어느 다리나 가봐도 한쪽 구석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누워서 지낼 만한 공간들은 꼭 있어요. 먼저 물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비켜 올린 그런 어떤 무더기들이 있는 거죠. 그 무더기 위에 뭐 판초에 하나 깔고, 그게 뭐 누우면 그게 집이죠. 시원하고. 혹시 떠돌이 생활 뭐 어려워서 떠돌이 생활 하실 분들 있으면 제가 다리 밑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장비가 좋아서 굳이 다리 밑이 아니더라도 좋은 곳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생활을 제가 오래 했고, 여름엔 주로 다리 밑에서 많이 살았고, 근데 겨울에도 다리 밑이 생각보다는 바람길 같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푸근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뭐 다리 밑에서 지낸 적이 있지만, 그 너무 추울 때는 주로 제가 저는 습관처럼 절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처럼 내가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 탓이 또 있는데, 절에 가서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래 이제 절에 가면 그 뭐 주로 제가 했던 일이 그 당시에 그 뭐 여러 가지 장일들을 했는데, 주로 불목한이라 그래요. 불목한이가 뭔지 아시나요? 그 쉽게 말해서 나무하는 사람입니다. 8, 90년대 그때는, 지금은 뭐 웬만한 절은 다 그냥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죠. 뭐 전기로 또는 뭐 가스나 기름으로 뭐 잘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로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온돌에 불을 지펴서 그렇게 겨울 한철을 보내곤 했습니다. 뭐 주로 선방이 있는 스님들은 그 나무를 다니고, 스님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의 일꾼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그 방마다 불을 지펴주곤 했는데, 제가 뭐 절에 그냥 방학간 얻어 쓰면서 그 공짜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나무 해주고 불 떼주고, 그렇게 이제 절집에서 뭐 생활 뭐 한철 겨울 한철을 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강원도의 정원 암자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절에 그
저 노스님, 큰 스님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뭐 키가 커서 큰 스님이 아니고, 뭐 쉽게 말해서 도력이 높은, 그 절에서 가장 높은 그런 스님을 흔히 큰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큰 스님이 해는 엿엿 이렇게 서산에 지는데, 그 텐마루에 그 저녁 햇살이 비쳐서 반짝반짝, 그 마른 걸레질을 하면 그 텐마루가 반짝반짝해요. 거기 앉아서 스님이 뭐 차를 한 잔 이렇게 주셨는데, 그 차를 이렇게 입에 대는 순간 저는 왠지 운명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님의 그 손때 묻은 다관, 아마 녹차였던 것 같아요. 그 다관에서 물에서 나온 놀짝지근한 그 찬물이 제 입에 들어와서 목을 통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금도 저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맛에는 약간의 그 잡스러움이 느껴져요. 잡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뭐 고기는 누린내 같은 게 느껴지고, 뭐 생선은 비린내, 뭐 김치 같은 건 각종 짠내, 뭐 매운맛, 뭐 이런 게 그 자체로 뭐 맛이지만 왠지 뒤끝이 깔끔하지 않은 그 잡스러움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 차를 들이키는 순간에 이 맛에는 잡스러움이 없구나, 뭔가 경건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제 생각은 잡스럽고, 특히 그때는 제가 뭐 되는 일도 없었고 세상의 어떤 원망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늘 아팠고 혼란스러웠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차를 들이키는 순간에 왠지 맑아지는 느낌, 이 잡스러움과 혼돈이 좀 가라앉는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이 장놈이 좀 그래도 맑게 살자면 이 차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차업을 하게 된 인연이 그 스님이 따라주신 그 차 한 잔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땐 뭐 내가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차업을 할 생각은 못했죠. 막연히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었고, 뭐 그래도 뭐 공소판에서 노가돼서 돈 좀 생기면 뭐 차를 사기보다는 소주가 고팠던 시절이니까 소주 한 병은 항상 제 그 등산 배낭에 꽂고 다녔죠. 그리고 다 유치한 유치한 얘기지만 정성까리 아차하면 간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정성까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유치한 이야기를 하자니까 뭐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하여튼 제 젊은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연히 그냥 어쩌면 운명적으로 차를 만나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지금도 말고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잡스러움과 혼돈은 다소 진정이 되었고, 그게 다 차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그 인연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뭐 차를 늘 접하면서 맑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절에서 이렇게 떠날 때 한 줄 살고 떠날 때가 되면 뭐 절마다 다 차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는 뭐 대부분 다 녹차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떤 절에 가보면 그래도 차가 있어서 뭐 어떨 때 되면 뭐 용돈을 좀 주시는 절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스님한테 차가 있는 절 같은 경우에 뭐 차 한 봉지 있으면 주세요 하고 그 얻어다가 내 배낭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이렇게 두어서 어느 적적한 날 그 포펠이죠. 그 밥도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던 그 포펠에다가 물 끓여서 거기에다가 뭐 차 한 푼 조금 넣고, 그 어느 고적한 날, 주로 고적한 날은 밤인 경우가 많아요. 별빛 찬란한 날 그렇게 밤하늘 보면서 차 한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내 젊은 시절을 넘어오도록 해준 게 이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첫 인연이 되었고, 뭐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뭐 결국은 차업을 하게 되었고, 또 운남까지 가서 직접 차를 생산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또 소수민족들이 만드는 그 차에 대해서 제 삶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느낌이 좀 더 깊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이 그렇게 참 어렵게 살지만, 그렇지만 그 삶 속에는 그 차가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긴 노동을 끝내고 주저앉았을 때 갈증을 달래주었을 것 같고, 그 사실 노동을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점잖게 앉는 게 아니고, 특히 노가다 같은 험한 일을 하고 나면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 주저앉아서 그래도 그 차농들 집에 가보면 그 새까맣게 끓은 주전자들이 다 있는데, 뭐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은 뭐 거실이라고 해야 될까, 거실이나 뭐 방이나 주방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둥근 공간에, 사각형의 공간에 한쪽 벽 가까이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놓아서 불을 지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리도 하고 먹고 뭐 차도 마시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항상 그 물주전자를 올려놔요. 물주전자 안에 이제 그들이 생산한 좋은 차들은 다 팔고, 보기 좋은 잎들은 좀 부러지고 이렇게 변색된 이런 것들, 그 황편이 주로 많은데 좀 이제 거친 차라고 봐야죠. 그런 걸 그 물주전자에 넣어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 숙력 마시듯이 그렇게 마십니다. 그 털썩 주저앉은 그 힘없는 손으로 그 주전자를 기울여서, 뭐 지금처럼 이런 찻잔이 아니죠. 뭐 밥그릇, 뭐 차그릇 따로 없습니다. 그 밥그릇 같은데 이렇게 놀짝지근한 이렇게 차 한 잔 따라서 그렇게 한 잔 마시던 게 뭐 갈증을 달래기도 하고 시름을 달래주던 그 유일한 위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자다 보면 문득 잠이 깨는 그런 새벽도 있잖아요. 뭐 자기 전 뭐 또 일어나면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이어가는 것인데, 어느 순간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다가 어느 순간 문득 새벽에 잠이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그 회한이 깊어지곤 하죠. 뭐 온갖 걱정이 다 몰려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꼬박 잠을 새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 소수민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날 어스름 그 새벽 어스름을 이렇게 유일하게 달래줄 수 있었던 게 이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산골에 살다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거예요. 특히 자식이 아프면 부모 심정은 진짜 새까맣게 타죠. 그렇지만 그 산골에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차의 어떤 역사를 또 살펴보면 처음엔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그 신동 씨가 이런저런 이제 약초 실험을 하고 그 뭐 온갖 식물들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어떤 식물들은 독이 있죠. 그 독에 이제 중독이 됐는데 그 독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 자식이 아파도 유일하게 그 차농들 입장에서, 그 산골 차농들 입장에서 그 줄 수 있었던 건 이 차밖에 없었던 거죠. 차를 좀 진하게 우려서 자식한테 이렇게 먹여주던 그들의 어떤 삶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이런 날씨가 험한 날은 그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일하러 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집안에 그 방 안에 그 화토불 그 주변에 동그만히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 차 마시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면 뭐 집에서 그 담아놓은 어떤, 음남에서는 주로 바이주 그러는데 백주, 그 주로 옥수수를 정류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구운다 그러죠. 구워서 한 방울 한 방울 그 액이 떨어지게 해서 만든 술인데, 도수는 꽤 높아요. 한 50도 전후 됩니다. 그 술이 도수가 높아서 먹기는 좀 너무 세다 이런 느낌 들지만 다음날 그 두통이나 이런 거 없어요. 깔끔해요. 술은 좋은 술입니다. 그런 그 바이주도 한 잔씩 하고 뭐 그렇게 저 소수민족들은 살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침내 고단한 생을 마감하면 소수민족들은 항상 그 돌아가신 분 그 품에 차씨를 같이 묻어둬요. 그 삶을 지탱시켜줬던 어찌 보면 정신적인 지주 같은 게 차였다. 또 가장 그 아픔을 잘 달래주었던 것이 차였기 때문에 그 차를 같이 그 품에 넣어줘가지고 먼 길 갈 때도 이 차 가지고 가서 힘들 때 차 한잔 하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우리가 그 외딴 산속에서 이렇게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평생 수행만 하다가 때가 되어서 보리수 염주 하나 걸치고 깊은 산속으로 홀로 이렇게 들어가서 입적하신 고성의 어떤 자취를 느낀다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불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하신 스님들이 그 공부하다 보면 뭐 시주 받을 일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그 평소에는 그냥 뭐 밥 먹고 사는 거 큰 문제가 없지만 몸에 병이 들고 이러면 병원도 갈 형편이 못 되고 이러면 뭐 진짜 선성들은 깔끔하게 자기 삶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국기를 끊고 이렇게 물만 마시고 지내다가 정말 때가 되었다 싶으면 그 힘든 마지막 남은 힘든 몸을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그 목에 염주 하나 걸치고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숲속에서 홀로 이렇게 조용히 입적하시는 경우가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몸은 그 땅 속에 지수와 풍으로 흩어지고 그 목에 걸고 있던 보리수 염주, 이게 이제 그 땅에 떨어져서 그 보리수 나무로 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산속 외딴 곳에 느닷없이
한 그룹 보리수를 보게 되면 어느 시절에 그 입적하신 그 스님의 염주에서 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염주로 만든 것들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또 씨앗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또 맑게 사신 선생들의 어떤 뜻을 헤아릴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운남의 산천을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돌다 보면 차나무들이 그 곳곳에 있어요. 마을 주변에 차나무들이 있는 건 뭐 당연하고, 옮겨 심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씨앗을 심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산속 깊은 곳에 왜 따로 이렇게 나무가, 그것도 거대한 그 구차수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가 있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깊게 들다 보니까 그 소수민족들이 돌아가시면 그 가슴에 안겨준 그 자씨앗이 그 무덤은 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자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차나무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또 뭐 현실적으로 또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고 다소 감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꼴짝꼴짝이에 사람은 지금 살지도 않는데 구문시 삼림 속에 차나무가 우뚝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듯 원시 삼림 속 차나무를 보면 저는 보리수가 일깨워주는 인연을 만나듯 차나무와 함께한 소수민족들의 삶과 영혼을 생각합니다. 비틀진 골짜기에 매달려 땀과 눈물의 두둑을 쌓아 손바닥만한 농토를 만들었고, 그렇게 부드러운 세월을 쌓아 천마지기, 만마지기 계단식 논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이족들이 사는 홍하나, 뭐 홍하뿐만 아니고 운남의 임창이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 산비탈을 그야말로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도 논 같은 걸 보면 뭐 구름뱀이, 반달뱀이 이래가지고 그 비탈진 논의 산을 이렇게 깎아서 조그만한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곡식을 심은 것들이 들어있죠. 다랭이 논이라고도 하고, 뭐 남해 쪽 또 동해 쪽에도 가끔 그런 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남에 가서 그 다랭이 논들을 보면 한국의 그 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그 계단으로 치면 천계단, 수천 계단의 어떤 그 논밭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폭이 어떤 데는 보면 한 50cm 이래요. 근데 그 계단이 이게 보면 뭐 사진 작가들이 그렇게 물을 담아 넣었을 때 촬영하면 정말 멋진 어떤 그림이 되는데, 그래서 운나무의 원양이라는 곳에는 전 세계 그 사진 작가들이 그 사진 촬영을 하러 그 모습이 너무 경이로워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그 논밭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논밭들이 경치로 보이지 않는 거죠. 물론 경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논밭을 읽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 보인 거죠. 그 대를 걸쳐서 그 산골에서 뭐 평평한 땅이 있다면 물대기도 좋고 뭐 그렇게 논밭을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비탈진 터에서 뭐 붙들려 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피땀 흘린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치가 정말 눈물과 한의 피땀의 어떤 기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 BTR에 의지한 그들의 삶은 이제 와서는 뭐 풍경이 되었지만 그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소수민족들의 애환과 역사를 생각하면 그것은 곧 피와 눈물의 터지는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화려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 못할 궁핍의 꼴짜기를 헤매고 있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뭐 지금 사실 저는 뭐 그동안 뭐 다들 열심히 살아왔겠지만 저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과연 최선이냐 이렇게 물으면 또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온 건 맞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지금은 자식들 공부는 다 시켰고 또 뭐 밥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뭐 그런 대로 살만 하지만 그래도 왠지 그 아직도 내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그 내 삶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그 남들은 뭐 내가 또 수염도 늘 게을러서 잘 안 갖고 머리도 뭐 그렇고 그 행색도 늘 뭐 똑같은 옷 스님 비슷한 옷 입고 다니고 하니까 뭐 도사 아닌 도사처럼 보인다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잡놈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앉아 뭐 이런저런 또 틈난대로 불교 관련 경전들 뭐 또 이런 걸 보고 또 유튜브 또 각종 큰 스님들 그 영상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있는 그대로가 다이지 뭐 따로 있나 이런 생각들 하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고 늘 뭐 이런저런 상황에 끄달리고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 현실적인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나를 보는데 그렇게 운남의 산천을 돌고 돌며 꼴짝이 서린 그 소수민족들의 자취를 만나고 그 속에서 자라난 찬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려난 또 고적한 향기 또한 저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스님 지금 그 청도 쪽에 계신 스님인데 그 찻자리에서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이렇게 맛과 향기를 이 풀어내는 게 차잖아요. 그 스님이 물끄러미 이 뜨거운 물 속에서 이렇게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따라 볼까? 이렇게 몸을 푸는 이렇게 이 찻잎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저 찻잎은 고향의 엄마나무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사실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껏 제가 들은 어떤 차에 대한 예찬보다도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깊은 산골 맑은 바람 속에서 이 찻잎이 자라다가 그 맑은 영혼들과 더불어 살았겠죠. 그 숲속에 이런저런 여러가지 나무 더불어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딸깍 분리되어서 이제 찻잎을 따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들어지죠.
그리고 차의 어떤 가공 과정을 보면 차잎을 따와서 일단 시들리게 좀 해서 뜨거운 불에서 이제 그 살청이라 그러는데 분홍빛을 죽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살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찻잎 속에 있는 성분들이 우러나게 하자면 이 비벼야 돼요. 그걸 유념이라 그러거든요. 유념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또 말립니다. 마지막 건조 과정은 이 운남의 태양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자외선도 강렬하고 그 장렬한 태양에 새까맣게 말리죠. 그리고 그 운남에서 생산해서 한국까지 이 참 2억 마일을 건너와서 비로소 내 앞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 속에서 몸을 푸는 이 찻잎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향기와 그 영혼을 이렇게 내 몸속에 넣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이제 시집간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를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뭘 해산할 때. 평소에 엄마 생각 잘 안 하다가 자기가 엄마가 되는 순간에 낳아두고 길러주신 그 엄마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 속에서 이 찻잎이 몸을 푸는 거죠. 그 순간, 지금도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왠지 울컥합니다. 이 차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마시지만 가만히 첫 생산돼서 여기까지 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살아온 과정하고 비슷해요. 저희들도 뭐 고향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뭐 친구들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나게 뛰어놀다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일터로 가서 일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차입도 그 원시 삼림 속에서 그 바람에 흔들리면서 춤추듯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맑게 자라다가 이렇게 따각딱 분리가 되는 순간 저희가 이제 부모에서 떨어져서 고생이 시작되듯이 찻잎들도 그 고단한 어떤 삶이 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우리가 뭐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단련이 되듯이 이 달구어지고 이 찻잎도 그렇게 또 새까맣게 속이 타고 찻잎이 가공되는 과정에 지금 살청이라는 과정, 햇빛에 쇠청되는 과정,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 어떤 과정이라는 생각도 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찻잎이 이렇게 주인을 만나서 이게 이제 또 뜨거운 물 속에서 찻잎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이 순간에 뭐 저희도 그 맛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길 수 있지만 이 차잎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때, 몸을 풀 때 그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이 찻잎도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이 차잎이 가진 맛과 향기를 드러낼 때 그 엄마나무, 이 찻잎이 달렸던 그 나무, 그 엄마나무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차마서의 근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 차라는 게 제가 20대 때 그 스님이 우리 주신 그 첫 차를 마시면서 느꼈던 그 느낌, 그 근원과 이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차를 너무 어렵게 마실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마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오늘은 다소 감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20대 때 제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 강원도 원암자에서 차를 처음 만났고, 그 노스님의 어떤 대관에서 우리서 나온 노작지근한 찬물이 내 인생을 송두리께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시키리라고 하는, 그 당시엔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차와 연결되었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잡놈이 그래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면 저한테는 정말 차업은 천직이고, 그 덕에 제가 지금껏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사실 차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살아왔고, 오늘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저는 차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한 영상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